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오후 대구 서구 비원 뮤지컬에서 열린 서구청 직원들과의 소통 공감 토크에서 서대구역이 서대구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영원함을 잇는 달비철도가 개통되면 호남의 물류 여객이 전부 서대구역으로 올 것이고 또 서대구역을 거쳐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시는 현재 서대구역 중심으로 한 서구지역 공간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앞으로 서대구역은 지금의 동대구역보다 더 많은 여객과 물류가 몰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홍 시장은 서구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구에서 먼저 살았던 곳은 내당동인데 내가 다녔던 영남학교가 당시 대명동에 있었다고 회상하며 내당동 국수집 골방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비산동으로 옮기는 등 서구에서 6년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자촌이던 비산동은 당시 참 낙후된 동네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 좋아졌다. 지금 서구는 우리 구청장이 오고 더 많이 달라졌다며 류한국 서구청장을 치켜세웠습니다. 홍 시장은 서구 지역 도시철도 순환선 확충 계획을 살펴보고 유 구청장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트램 설치에 대해서는 1960년대 말에 없어진 서울 종로 전차와 같은 교통수단인 이것을 지금 만들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염색공단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SK에코플랜트와 협의해서 군위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해물질 배출이 없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공단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섬유산업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나사에서 특수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최근 접했는데 섬유도 첨단 소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홍 시장은 공무원 반바지 착용, 세대 차이 극복 경험, 공무원 감소 문제 등을 묻는 서구청 공무원들의 질문에 자유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재치 있게 답변해 서구청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대구 서구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자리한 이번 행사는 홍 시장이 각 지역의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살았던 데입니다. 제일 먼저 살았던 데가 내당동에 살았습니다. 내당동에 그 당시에 저희 학교가 영남학교가 대명동에 있었습니다. 그 붙었죠. 내당동하고. 그래서 거기 내당동 그 국수집 골방을 얻어가지고 중학교 다니다가 두 번째 비산동으로 또 자취집을 옮겼어요. 근데 비산동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비산동은 참 낙후된 동네였어요. 대구에서도 판자촌이었고 거기서 이제 걸어서 서문시장 통해서 대명동 영남학교까지 다니고 6년 동안 그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제가 6년을 살은 셈입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서구가 무지하게 좋아졌죠. 여러분들은 불만이 좀 있을지 모르나 우리 구청장님 들어오고 서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대구시를 이끌어갈 서구의 중심 과제는 서대구역입니다. 달빛철도가 개통이 되면 호남의 물류 여객들이 전부 서대구로 옵니다. 서대구역으로 옵니다. 서대구역으로 와서 공항으로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구의 핫플레이스가 서대구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구 공간 개발 계획을 우리가 거의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속이 상하더라도 기다리면 됩니다. 대구의 핫플레이스가 서대구 역이 될 것이다. 동대구역보다 더 여객이나 물류가 많이 몰려드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대구 혁신 100+1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대구 혁신 100+1을 우리가 추진하게 된 거는 대구시장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동안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앞으로 4년간 대구시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걸 한 달 동안 정리를 한 것이 대구혁신 100+1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100+1 중에서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혁신 사업은 정부와 협의가 끝나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이 더 지나게 되면 이 100+1 사업 중에 대부분이 가시적인 변화가 나올 겁니다. 대구 혁신 100+1 사업은 대구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대구 전체를 공간 개혁을 어떻게 하고 도시 재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UAM 시대를 대비해서 대구의 교통망도 어떻게 만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전부 구상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대구 미래 100+1 사업입니다. 아마 10년 지나면 UAM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 시내에 UAM 버티포트를 한 5개 정도 만들어야 돼요. 버티포트라는 게 뭔가 하면 UAM 이착륙장입니다. 아마 도심교통은 대부분 UAM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스타워스 영화 봤죠? 하늘 막 날아다니죠?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지상은 화물자동차 이외에는 아마 차량이 대부분 UAM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한 대구의 모든 도시 공간 혁신을 준비를 거의 다 해놓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는 우선 첫째, 지난번에 권영진 이철우 지사가 통합하자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양적 통합입니다. 근데 양적 통합을 해서는 통합의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적 통합입니다. 대구 경북을 하나로 묶어서 도를 없애고 대구 경북 특별시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래 해야 되느냐? 도라는 거는 100년 전에 생긴 3단계 행정체계의 하나의 중심 과제였어요. 그런데 도는 지금 단계에 와서 도가 집행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입니다. 시군에서 하는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 도입니다. 근데 도가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이나 그런 권한은 보에는 없어요. 시군이 다 갖고 있어요. 그 돈은 시군이 하는 일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발전계획이나 집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시군이 도하고 어긋나게 가더라도 그걸 시정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특별시로 만들어서 집행기관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32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대구 경북 특별시장한테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을 균형 발전하자. 그래 되면 우선 첫째, 대구 경북 전체가 통합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균형 발전을 하게 되고, 두 번째가 대구 경북 특별시는 한반도의 2대 도시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와 대구 경북 특별시가 양대 축으로 발전의 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일제시대까지 한반도의 3대 도시는 서울, 평양, 대구가 3대 도시였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이게 대구가 위상이 추락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 내에서도 대구가 네 번째 도시가 됐어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입니다. 곧 대전의 추월을 당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태에 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할 때는 질적 통합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 2대 도시로 만들어서 서울특별시와 대구 경북특별시가 양대축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 중심에 TK신공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TK신공항을 그냥 공항 하나 새로 건설하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대구 TK신공항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토교력발전과 지방살기의 핵심 과제가 앞으로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항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어요. 인천공항에 물류 수송을 하는데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갑니다. 모든 첨단 제품들은 항공으로 수출합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 물량의 36% 정도가 항공으로 수출합니다. 이 항공으로 수출하는 36%는 전부 첨단 산업 제품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36% 앞으로 이게 50%까지 아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첨단 산업 물류가 인천공항으로 98.2%가 그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수도권 이남으로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이 왜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물류 수송의 길이 인천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인천공항은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무인 드론기가 하나 떴는데
48분간 이 정력이 금지됐어요. 인천공항은 안보 취약지역입니다. 요즘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인천공항으로 날리면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장사정보 거리 내에 있어요. 아마 유사시에 북한이 제일 먼저 때리는 데가 인천공항입니다. 30분만 때리면 대한민국 하늘길이 막혀버려요. 전쟁을 하려면 해외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수송 물자입니다. 전쟁 물자. 근데 전쟁 물자는 중수송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전쟁 물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항은 인천공항밖에 없습니다. 중수송기는 활주로 짧은 데는 이륙을 못합니다. 김해공항도 중수송기가 착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후방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고. 그 두 번째는 지방에도 유럽과 미주를 바로 갈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나가야지. 지방으로 기업이 오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사천선에 청두라는 도시를 가봤는데, 원래 사천성에 청두라는 도시는 옛날에 삼국지의 총나라 유비가 수도로 삼았던 그 도시입니다. 근데 2006년도 청두 도시를 한번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한적한 시골이었어요. 근데 그 청두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2006년도 가보고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으니까 2018년 지난 후에 가보니까 그 청두라는 도시가 지금 인구가 2,500만입니다. 대구의 10배입니다. 국제공항이 3개가 있어요. 청두가 발전한 계기의 첫째가 템프 국제공항이라고 국제공항을 만들었어요. 활주로가 3개예요. 3km짜리가 있고 3.8km짜리가 있고 3.5km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럽, 미주 다 시카고가 개설이 돼요. 그러니까 첨단 기업들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청두로 몰려들어요. 밤에 나는 밤에 그 가서 안 나가봤는데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직원들은 밤에 야시장에 나가보니까 20, 30대가 거의 90%라는 거예요. 젊은 도시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4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템프 국제공항입니다. 2006년도 내가 청두 방문했을 때는 그냥 로컬 공항이었어. 그냥 중국 내 로컬 공항이었어. 시골 공항이었어. 근데 그 공항이 지금은 국제공항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몰려들고 기업이 몰려들고 대학이 몰려들고 중국의 4대 도시로 먼저. 그래서 통합을 하자는 이유가 우선 질적인 통합을 해서 대북 경북 균형 발전하고, 그리고 한반도 2대 도시가 되어서 이제는 공항을 통해서 첨단 산업 유치하고 새로운 대학들도 들어오게 하고,
열린 도시로 만들자. 뭐 그 뜻입니다. 서구 교통 취약 개선 요청. 구청장님이 맨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트램 이야기를 하는데 트램 이거는 60년대 말에 없어진 전차입니다. 서울 종로의 전차. 그걸 지금 만들자고 하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도시철도 연장 계획이 없어진 지 이거는 내가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염색공단 이전 계획은 이미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염색공단은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SK 에코플랜트라는 SK그룹에서 할 의향이 있다. 이래가지고 SK 에코플랜트하고 협의해서 군위 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전하는 데는 그게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무방류 시스템으로 하고, 아마 첨단 섬유 소재를 위주로 이전할 겁니다. 예. 섬유산업은 이제는 첨단산업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소재도 첨유첨단 소재로 다 바뀌어야 되겠죠. 최근에 나사에서 특수섬유를 뭐 개발했다는 내 소식도 들었는데, 앞으로 섬유산업은 첨단산업으로 다 소재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서대구역과 신공항 연계계획은 말씀을 드렸고, 대구 지하철 순환선 노선 경로 이것도 구청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의 원년이라는 건데, 대구만 서구만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 관련 문제인데, 이게 요즘은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이것도 반대하고 있죠. 이 반대 논리 보면 기가 막혀요. 안동댐 물은 중금속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럼 안동댐에서 내려온 낙동강 물은 중금속 플러스 생활화수 공장폐수 다 섞인 물이에요. 그 물을 먹어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게 나 참 기가 막히다. 팔당댐 물 여러분 일급수가 돼 있죠, 서울에. 팔당댐 물 그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나는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팔당댐 그 물 밑으로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경안청에서 흘러나오는, 경기도에서 흘러나오는 축산폐수 그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서울 시민들이 단수를 2달 이상 해야 돼요. 위에 물 떠 있는 물은 오염이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오염 안 돼 있는 물이 있는 데는 저 산골밖에 없어요. 그 외에 생활화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때문에 낙동강물은 더 이상 오염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지, 이게 원천적으로 일급수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댐 물이 오염된 게 아니고, 안동댐 상류의 일부의 석보재련소에서, 지금 석보재련소도 아마 2,300억 들여갖고 무방류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일체 공해물질 배출이 안 됩니다. 무방류 시스템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나온 배수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거기서 다시 정화해서 그 물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된 물은 1급수입니다. 일부 중금속이 오염된 부분도 상류 일부에 물 유입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동댐 물 전체를 오염시키지는 않아요. 공무원 반바지 착용, 반바지 입고 오세요. 지금 삼성도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 서울에 안 가보세요.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아주 복잡한 자유예요. 그 반바지 입고 올 사람 반바지 입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시대는 지났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험담. 나는 별로 이런 경험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이 이제 둘 다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걔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고 회사 다니고 지금 중견 사원이 돼서도 늘 아버지하고 소통하고 요즘도 서울 있고 하지만은 카톡으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수시로 해요. 그래서 세대 차이로 뭐 충격을 받았다 이런 거는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있지만은 집행하지 않는다. 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수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집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흉악범에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생명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잔인한 흉악범의 생명권만 존중하고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의 생명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평생 겪어야 하는 고통은 어디서 벗어났습니까? 나는 사형제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사형 확정이 되고 집행이 안 된 사람이 60만 8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흉악범은 사형 집행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도 사형 선고 후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얼치기 인권론자들 때문에 집행 안 한 지가 지금 한 30년이 넘죠. 사형 집행을 하면 마치 인권 후진국인 양 선전하는 것도 그거 참 같지 않은 이야기야. 일본은 매년 사형 집행합니다. 미국이 매년 사형 집행을 해요. 그런데 미국은 주에 따라서 틀리죠. 아마 주의 절반은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인권 후진국입니까? 일본이 인권 후진국입니까? 우리나라는 이 건법들은 정치인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자식이 한번 죽어봐. 사형 집행 안 하는가? 그래서 나는 헌법재판소에도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상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적극행정이라는 게 참 이걸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책임지는 것을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렇지만은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행정을 해야 되고, 행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때 그런 걸 이유로 문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구시정 인수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위원회 제도를 대폭 폐지한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책임만 지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회 만들어서 복잡한 문제 있으면 위원회 만들어서 던져놓고 거기서 논의를 해갖고 결론이 나면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행정이 무책임 행정이에요. 그래서 대구시정 인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대구시에 돼 있는 위원회를 전부 폐지하거나 정비하는 거예요. 법률상 꼭 필요한 것 빼고는 다 없앴어요. 각 실무에서 책임지고 일하자. 대구로페이 예산 정액 계획은 지금 돈이 없어서 거의 못해요. 재정이 나빠요. 그래서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생활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전날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 사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게 있느냐, 그걸 한번 전부 훑어보고 내 의견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치판에는 내 의견이 이랬고, 경제는 어떻고,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내 의견을 일단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습관을 한 지가 한 40년 됐어요. 그래서 내 의견을 하려면 참고를 해야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는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그래서 내 의견을 정리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질문 받을 때 나 그거 모르겠다 이래주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습관이 한 40년 있었다. 절개하시는 문화생활은 난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주말이면 거의 우리 두 아들하고 같이 극장에 갑니다. 늘. 그래서 내가 영화 보는 눈이 좀 있어요. 대부분 볼만한 영화는 다 봅니다. 대구의 대표 음식 심리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대구는 음식 맛이 별로 없어요. 음식 맛은요, 제라도 가야겠어요. 대구는 별로 맛있게
먹어본 음식이 나는 기억이 없어요. 나는 식도락가가 아니라서 때가 되면 그냥 한 끼 때운다는 생각으로 여태 먹고 살지, 나는 뭘 맛있어서 좋은 거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하루를 때우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 어떤 음식보다도 집에 가서 내각시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최고로 맛있고 좋습니다. 그 입맛을 들은 게 한 40년 되니까요. 그래서 밖에서 호텔에서 어떤 좋은 음식 먹어도 나 별로 맛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어요. 저출생 극복 대책, 이거는 참 국가적인 난제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 검사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그때는 어떤 시대였나 하면, 자식을 셋 낳으면 의료보험이 안 되던 시대입니다. 2명만 낳으라고 했어요. 둘도 많다, 하나나 잘 기르자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게 이제 연로족도 일상화돼버렸고, 2번 살 수도 없는데 뭐 하려고 자식한테 헌신하냐. 자신한테 헌신하는 세대가 우리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자식 낳으라 소리를 못하겠다. 근데 내 아들이, 큰아들이 애가 하나인데 하나만 더 낳으면 길러준다. 택배로 우리 집에 보내라. 우리가 다 키워줄게. 아무리 해도 안 나요. 왜 안 났냐? 하나만 해도 벅차네. 그 세대가 그런데 국가가 해주려면, 근데 이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뭐 핀란드 가보면 달라요. 거기는 자식이 보통 3명에서 5명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자녀들 그래 낳아도 불편함이 없을까요? 자기 인생 다 즐기면서. 육아, 보육, 교육, 그 다음에 이걸 전부 국가가 대신해 줍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이런 게 없어요. 육아휴직제도 그 남녀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짐이 되는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우리나라는 그래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북유럽의 소득세 납부하는 거는 52% 하죠. 52, 3%를 소득세를 내거든. 내가 100만 원 벌면 50만 원 국가 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22%, 23%, 20% 정도, 1%만 올리도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북유럽에는 왜 그런 저도를 소득세를 절반 내고 그 절반을 갖고 국가가 살림을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복지정책이라는 게. 근데 북유럽의 복지정책을 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 첫째 바이킹의 전통입니다. 북유럽이라는 나라들은 그 바이킹에 나가요. 옛날에
중세시대의 바이킹이 북유럽에는 그게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킹은 유럽 전역으로 배 타고 들어와서 약탈하며 살았던 민족이야. 약탈해서 가져가는 모든 물자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마을 공동체 소유예요. 근데 그 전통이 있으니까 자기가 벌어도 50% 내도 이걸 갖다가 자기 재산 이라는 그런 욕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절반을 나라 바치고 나라가 대신 살림 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2차 대전 후에 소련이 팽창하면서 동유럽을 전부 삼켰을 때 북유럽이 딱 러시아하고 국경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련에 믿기지 않으려고 복지제도를 소련보다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복지제도 이야기할 때 북유럽 복지 이야기를 하는데 북유럽 복지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리고 나라의 전통이 바이킹의 전통이 있었다. 전문제 비혼주의에 대한 의견은 난 이거는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살면서 지 혼자 어떻게 살아. 마음에 맞는 여자 만나가지고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 맞춰가지고 살아야지. 왜 혼인을 안 해요? 징크스가 있는지 나는 징크스는 내 기억에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MBTI는 내가 해보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 해보니까 엄격한 관리자라고 그 MBTI가 나옵니다. 의사결정 시 시장님만이 원칙 이게 사실 앞으로의 세상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거는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트, 그거는 통찰력이라는 뜻이에요. 현실을 볼 때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고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인사이트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포사이트예요.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다.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거는 인사이트와 포사이트가 갖춰질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고충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 하다 안 되면 포기하세요. 악성민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대구시의 본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시하라고 해요. 전화하면서 악성민원 있으면 전화 끊어보라고 해요. 그런 전화 받을 필요 없다고. 청년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직원이 물어놓은 거 보니까 2025년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정책이 다시 시행될 수 있는지 지금 아마 며칠 전에 발표를 했을걸요. 다시 시행한다고. 대구시 발전을 위한 단기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득권 카르텔을 깨내야 돼요. 기득권 카르텔을. 두 번째가
열린 시정이 돼야 돼. 폐쇄적인 시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지시했는데도 잘 이행이 안 돼갖고 오늘 다시 지시한 게 공무원보고구나. 산하단체 우리 공공기관 뽑을 때 지역 제한 철폐해라. 외지에 와서도 대구시 공무원을 할 수 있고 외지에 와서 외지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도시가 되어야지 닫힌 도시 되지 않는다. 지역 제한 철폐하라고 오늘 다시 지시를 했어요. 신천 프로포즈는 원래 이게 신천 테라스라고 신천에 수상공원을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의회도 다 성의를 받고 했습니다. 다 했는데 테라스보다는 젊은이들이 파리생강의 퐁레프 다리처럼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맺어지고 또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를 하나 상징적인 장소를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신천 프로포즈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맺어지면 전국에 아마 이게 내년, 후내년, 내년 말 정도 되면 만들어지면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름 휴가 계획은 그냥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놀러 가는 겁니다. 산에 갈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질문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거로 어떻게 돌아가요? 난 이 질문 자체가 좀 그런 게 뭐 타임머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질문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꾸준함에 대한 의견. 이제 30년 선배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30년 보낸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응? 이리저리 딴짓을 하다가 30년 보낸 사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30년 보낸 사람. 그리고 갈 데 없어 30년 보낸 사람. 뭐 다 있는데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게 내 팔자다. 그래서 이게 제일 편해요. 급식비 인상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 하는 거야? 나라에서 하는 거야? 나라에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요 지금. 노조에서 4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월 14만 원씩 쓰고 있고요. 뭐 한 20만 원 가까이 좀 인상하는 안들을 노조에서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 끼 7천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거예요? 네, 지금 14만 원인데 20일 근무로 치면 7천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네, 네, 또 매월 수당적으로 14만 원. 이거 우리 식당에 구내식당에 나는 늘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구내식당은 4,500원? 4,500원인가 그래요? 대구시청 구내식당. 근데 구내식당 식사는 밖에 나가면 2만 원짜리 식사보다 낫습니다. 나는 2년 동안 점심은 우리 식당에 갑니다. 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7,000원은 이거 괜찮는데 우리 식당이 지금 4,500원 하지? 내 기억은 한 4,500원 하니까. 그렇게 우리 직원들은 보면 4,500원 주고 하고 난 뒤에 우리 도청 뒤에 올라가고 전부 커피 한 잔씩 들고 다 내려오더라고. 그 7,000원 받아가지고 그래 하는 건가? 구청장님이 식당에 밥을 잘 안 시원찮게 주는 겁니다.
새내기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은 저연차 공무원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방지책을 마련해라 이런데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유야. 여기에서 내 평생 묻을 생각이 된다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전망이 없으면 언제든지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숙명으로 연구가 했지만 지금은 MZ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유스럽게 공무원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자유업 해보다가 그 평생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탈 방지를 위해서 뭐 해달라, 나는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어렵게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과거에 문과 나온 사람들은 법과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되면 평생 잘 먹고 살았어요. 뭐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응? 문과 출신이다. 그 한번 사법고시 행정고시나 한번 내버리면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안정되게. 이과에 가면, 의과대학으로 가면 의사가 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게, 변호사가 지금 1년에 수천 명씩 나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사법시험 합격할 때만 하더라도 바로 변호사 나가면 1년에 수십억씩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이 운영이 안 돼요. 변호사가 지금 여직원 하나 데리고 둘이서 하는 변호사가 90% 가까이 될 거예요. 옛날에는 수임료가 비쌌는데 건당 잡았다 그러면 3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지금은 30만 원도 안 주는 수임료도 있어요. 이 변호사들이 몰락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변호사 수가 폭증하면서 몰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의사들이 이걸 본 거야. 의사들이 폭증을 하면 자기들도 변호사 꼴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변호사 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정원은 반대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폭망한 걸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의사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 많아지는 걸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근데 의사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고령화 시대 되면 병원 수요, 의료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그 정부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라는 게 내가 지난번에 한번 단계적 정원을 검토를 하는 게 어떠냐. 내년에 한 500명 하고 후내년에 1000명 하고 그 다음 1500명 하고 2000명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 정원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의사들이 이거 원천 무효 아니면 합의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해결책 없습니다. MJ 직원들과 소통 노하우. 사실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심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하는 말,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고 그냥 시간 때우기 말, 그리고 달콤한 말로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말로는 나는 소통하는 거는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심을 갖고 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르신 일자리 대책은 이건 우리나라 국가적 과제이니까 대구시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 기간 아쉬웠던 사건이나 에피소드.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사건이 검사 재직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사건이 온보경 사건이라고 택시 운전사가 성격 납치해서 강간하고 살해하고 그 당시에 이대생도 강간 살해 당했죠. 그 온보경 사건이라고 그게 제가 검사로서는 마지막 수사를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언제 사형이 집행됐냐? 97년도 12월 20일인가 마지막 사형 집행이 대한민국이 97년 12월 10일인가 20일인가 그때 YS 정부 때 마지막 사형 집행을 했어요. 96년인가 97년인가 그때 여러분들은 어린 사람들은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마카파 사건이라고 또 있었어요. 마지막 강력부검사함이 있었던 사건이 마카파 사건, 온보경 사건인데 마카파 사건도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고 돈 빼들고 전남 영광에 농촌 거기서 시체 태우고 하던 마카파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사했던 게 6명 수사했는데 사형 판결을 4명을 받았는데 온보경 사건하고 그 4명이 97년도인가 96년도가 마지막 YS 때 사형 집행할 때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수사했던 사건 중에 마지막 사형 집행을 했던 4명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강호수이라든지 유영철이라든지 엽기적인 살인마들도 지금 교도소 앉아갖고 음란 동영상 안 보여준다고 지랄하고 난 그런 거 보면서 왜 저 살림없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집행을 해야지. 확인해보니까 95년 11월 2일. 95년이? 네, 95년이구나. 11월 2일. 12월. 95년 12월 2일에 내가 검사 그만두고 정치 시작하기 전에 YS 정부 때 마지막 사형 집행한 게 95년 12월 2일. 네. 11월 2일. 11월 2일. 네. 그때 마지막 집행을 할 때 내가 수사했던 그 당시 아마 한 10몇 명인가 20몇 명 집행했죠? 19명 집행할 때 4명이 내가 수사해갖고 사형 선고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검사로 있으면 내가 직접 집행관으로 갔겠죠. 특색 있는 공원은 대구에서는 수목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시간 나면. 수목원이 참 좋습니다. 판다 임대 비용 방안 이거는
입장료 받으면 이거 충분히 충당 가능해요. 1년에 한 35억, 한 40억 될 건데, 입장료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홍카콜라 별명에 대한 의견은, 이거는 2017년도 대선 때 우리 당직자가 지어준 별명인데, 말하는 게 이제 톡 쏜다고 그러겠죠. 기업 유치 계획은 매일매일 기업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가 들어와서 대구로 내려온 기업이 2년 동안 한 34개 정도 기업이 첨단 산업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을 서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 4.5일제에 대한 의견, 대구는 할 일이 많아서 이거는 당분간 시행 안 할 겁니다. 제주도는 좀 그 관광도시 아니요. 전통시장 활성화 반환은 수없이 하고 있는데 이 잘 안 되는 게 트렌드가 변했어요. 쇼핑 트렌드가 변했다. 미국에서도 1980년도 이전까지는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대구도 다 있었죠.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레이건 시대를 지내면서 이게 트렌드가 아울렛 시대로 들어갑니다. 교외에 큰 쇼핑 아울렛이 씌워놓고 주말이나 시간 나면 차를 몰고 거기 가서 일주일치 보름치를 사는 거예요. 쇼핑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매일 오후 3시나 4시쯤 되면 장에 가잖아요. 네? 서울시장에 새벽 4시쯤 되면 바글바글해지지 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쇼핑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냉장고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때고 식품 저장하는 시설이 없을 때니까 매일매일 사서 반찬 무치고 할 때인데 지금은 냉장고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지니까 한 번에 사서 다 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 전통시장이 쇼핑 트렌드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게 배달 문화를 제대로 활성화하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 전통시장도 마트처럼 소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배달 문화가 제대로 갖춰지면 아마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생의 롤모델이 뭐냐? 늘 이야기하는데 저는 내 인생의 롤모델을 저희 어머니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본받을 만하다고 했냐면 자식에 대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실 건지 그건 2년 있다가 답변하겠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내 가능성은 제로지만은 내 답변은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가능성 제로지. 근데 지금과 같은 일을 하고 싶은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학자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검사를 하거나 정치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갈등 조정입니다. 거의 나는 검사부터 공직생활 한 40년 동안 갈등 조정하는 일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갈등 조정한다는 게. 그런데 역사학자는 이 과거 역사적 사실만 읽어보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래 하면 되니까 갈등이란 할 게 없죠. 중고등학교 때 제가 가장 잘하던 게 역사입니다. 한국사, 세계사, 특히 중국사. 그때 공부한 게 지금 그대로 중국 나가도 중국의 고위 청하고 이야기해도 어떤 때는 내가 중국사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 없는 직업을 갖고 싶다. 여러분도 공무원 들어와서니까 평생 갈등 속에서 살아야 돼. 집에 가면 부부 갈등이 있죠. 고부 갈등이 있죠. 직장에 오면 상사와 갈등이 있죠. 부하와 갈등이 있죠. 다 있죠. 근데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인생을 편하게 사느냐, 복잡하게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갈등 관리를 가장 편하게 하는 것은 될 대로 되라. 그래 사는 것이 갈등 관리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솔로몬 자문에 나오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 가리로다. 그 말을 잘 되새겨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시간을 맞더라도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